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고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전문 김보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동안에 속보도 많고 굵직굵직한 뉴스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자주 좀 계속 이 뉴스를 보고는 있었는데 우선 먼저 지역순회 경선 충청부터 민주당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예상했던 일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지는 거의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아마 이 결과를 놓고 가장 놀란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그래요. 아, 본인이지 본인이 가장 놀랐다고 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이 정도로 정말 격차가 커졌나 이런 지금 생각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권리당원들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권리당원이라면 주로 이제 친문들이 그동안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러니까 친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 그나마 그래도 좀 지지세가 있지 않을까. 네. 또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 예상은 상당히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현재 여권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현재 상황을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의 연장 가능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제껴두고 일단 이 본선에서 일단 경쟁력이 강한 후보. 본선에 이길 수 있는 후보. 그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저는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첫 번째 충청도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저는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현상은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당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여당에 누가 나와도. 그러면 이제 어떤 인물론 쪽으로 좀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인물론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고 점잖고 아니면 공격적 이런 인물의 어떤 걸 떠나서 네. 지금은 일단 야당 후보를 공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좀 공격력이 강한 어떤 후보 이걸 지금 선택하기 위한 아마 여당 지지자들의 어떤 이 선택의 기준이 실제로 이번 선거에 작동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산 득표율 보면은 이재명 54.72, 이낙연 28.19%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2배 차이의 결과를. 저도 순위는 예측했지만 결과 예상보다 훨씬 큰 표차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이 논설위원님과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표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언론이나 아니면 좀 대체로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게 이른바 친문이라는 그 당원들에 대한 분석에 상당히 오해가 있다. 네. 이분들이 특정 후보를 좋아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강하게 열망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드러났다. 저는 결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재명 후보가 흠결이 많은 후보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본선에 나가서 누가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 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후보이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의 이번 이 충청에서의 성적은 상당히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커진 것인데 그럼 이낙연 후보 쪽의 패착은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가지고 오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접촉이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선거운동의 어떤 문법으로 안 통한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막 누구 외치고 막 누구 막 이거 못하죠 이제. 실제로 조직 활동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웠거든요. 조직 활동이라는 게 보면 정당에서 이제
그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의원이나 뭐 당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어떤 한쪽으로 좀 지지세를 확보하는 이런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론하고 좀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이 본래적인 이제 한계.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 속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오기도 상당히 좀 한계성이 있다. 결국 이 문 정부를 옹호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어떤 선명성 부각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이 공격을 하다 보면 좀 후보 스스로가 이게 강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낙연 후보의 본래적인 특성상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그 뭐냐면 후보 진영에서는 뭐 일부 이제 공격을 하는데 후보가 나서서 그냥 찬물 끼얹어버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공세 자체가 적절하게 이제 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좀 합리적으로 점잖다는 이미지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이게 이제 공격이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격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이낙연 후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좀 차별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물론 뭐 200만 명 중에서 이제 7만 명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트렌드와 추세 이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 충청이라는 지역이 중원 쪽에 있는 어떤 이 중심적인 어떤 뭐 한마디로 중립적 지역 같고 또 역대 민주당 선거를 보면 항상 첫째 주에 이긴 후보가 끝까지 이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단순히 200만 명 중에 7만 명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세론이 좀 무언가 좀 유력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세론이란 말을 쓸만하죠. 7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어서 전체 모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한 10% 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첫 경선지에서 그냥 박빙승부도 아니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고 이게 그냥 충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말에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다음 주는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게 1차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국민들 네. 있거든요. 60에서 70만 사이.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그렇습니다. 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이번 충청 경선과 큰 차이를 보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기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호남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충분히 대세론이라고 부를 만하고 이낙연 후보는 왜 자기가 적임자인가 왜 이낙연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만 보면 정치, 경제, 뭐 외교, 국방 정책이 참 깔끔하게 잘 준비돼 있고 설득력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판에 충청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인단 머릿속에 남은 건 변호사 무료 변론 혹은 변호비 대납 의혹 이걸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 그 인상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내가 안정적이다. 본선 나가서 내가 안정적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제 빅3 주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 빅3 주자 이 이름에는 지금 걸맞지 못한 성적을 내고 네. 있고 지금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도 좀 궁금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뭐 확실한 지지층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마지막 총리를 했지만
정세균 후보가 전통적으로 이게 조직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 강한데 이번 선거는 전혀 조직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의 장점이 일단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세균이면 뭐다. 라는 이미지 각인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가 총리 사퇴할 때도 보면 네. 그 코로나 와중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퇴했지? 왜 그 지금 왜 국면이지? 이런 데 대한 확실한 어떤 이미지 각인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본인이 네. 그러면 이 와중에 사퇴한다면 이거 뭐 그냥 당대표 이 후보 나가게 사퇴하는 것인데 그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코로나 극복에 대한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뭔가 챙기고 네. 코로나 극복에 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서만 가야 되는데 정치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를 뭔가 이걸 들고 나가야지만 되는 것인데 아마 정세균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무기가 바로 코로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 극복했다. 네. 이 무기를 가지고 그걸 헌신적으로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모습을 사실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이미지 각인이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의원들이 뭐 그래도 꽤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이미지 각인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 보면 지금 뭐 빅3 안에도 못 드는 이 결과를 이제 받아놓고 결국 아마 지금 캠프 내부도 저는 상당히 좀 이게 분열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듣고 있는데 물론 정세균 초반에는 의원들도 많이 합류를 그렇죠. 했다고 많이 합류했죠. 했었는데. 원래 네. 워낙 이제 당 대표했죠, 오선했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빼놓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대선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씩 예를 들어 이재명 의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못 틀은 건 일단 나왔고 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다 뭐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총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각인이 실패를 했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추미애 후보가 오히려 더 지지층들한테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덧붙이면 이 정도 되면 정세균 후보는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참담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예. 1, 2위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두 개를 합치면 80% 이상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가져갈 1, 2위 간의 이 싸움이 격렬하게 붙으면서 좀 덜 보이는 측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그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냈다? 호남 경선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팬덤도 있지만 최근에 불거진 사안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 사안에서 윤석열 하면 추미애 영어 검색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은 좋은데 너무 거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했던 분들도 이번 사안을 보면서는 그럴만했구나라고 또 그런 표도 있을 거고 뭔가 개혁의 폭과 속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추미애 후보 쪽으로 표를 갈라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충청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호남도 있고 뭐 이제 뭐 수도권도 있고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뭐 이낙연 후보는 전략 수정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들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반 득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좀 변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일단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호남이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대충 결정 난 후보는 뭐 끝까지 간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 이내면 그래도 뭔가 좀 뒤집어 볼 수가 있고 또 뭐 합종연행을 통해서 뒤집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종연행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합쳐봤자 그게 이제 사실상의 전체 플러스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또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본인이 힘을 실었을 때 그쪽에 영향을 받아야 힘을 실는데 예, 그것도 이제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도 큰 의미. 그렇죠. 단일화나 뭐 합종연행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추석 연휴 지나서 호남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뭐 경기도나 서울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미 뭐 대충 뭐 윤곽은 끝났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돌발적인 뭐 정말 상황이 있지 않은 한은 현재 상황 자체가 점점 굳어지는 단계인데 문제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까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뭐 흥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또 이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온전하게 이제 흡수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라든지 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한 이슈가 본인은 뭐 경선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선 가면 또 나올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본선 경쟁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의 요인 자체가 플러스로 작용할까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보엽 기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원팀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한 주가 지났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 주 1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의 결과 그리고 호남 경선까지 가면 네. 이렇게 쭉 가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주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은 좀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지금 2위 싸움도 지금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뭐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 뭐 2위 싸움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면 이제 실망한 층들이 쑥 빠지는 뭐 그런 효과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뭐 저는 이낙연 후보가 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아마 글쎄 뭐 추미애 후보가 이제 어떤 결집력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위 싸움 아직까지는 좀 전망이 그렇게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고요? 예, 저도 1, 2위가 워낙에 쏠려 있어서 의미 있는 3위가 있었으면 그 안으로 경쟁이 뛰어들 수 있는데 3위가 의미 있는 경쟁 3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석 지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언제가 발표 날이죠? 10월 5일이 원래 최종 경선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과반을 넘지 못하면은 이제 10월 11일 날 그때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네, 시사 구말리 돌아왔습니다. 이현종, 김보협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일정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10월 5일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본 경선 결과 10월 10일 서울 지역 투표 결과와 함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 5일 후에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다룰 뉴스들이 3일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훅훅훅 뭐가 바뀌면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그 고발사주 의혹 여기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선 룰 가지고도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한 해 만에 막 지금 반복도 있었고 좀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이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지금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김보엽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아무래도 취재를 또 많이 또 두 분께서 전문적으로 좀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의혹 보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맥락도 좀 잘 보실 것 같은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오늘 할 텐데 누가 출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 박범계 장관 나올 거고 윤석열 후보, 손준성 그리고 김웅 의원, 뉴스버스 기자 출연 않잖아요. 네. 아마 장관 정도, 박범계 장관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여야 간 공방 이상의 뭐가 있기는 힘들 것 같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안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부인 측근의 민감한 문제를 자신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이게 공격의 주요 포인트고 국민의힘은
좀 옹색하기는 합니다. 정치 공작이다. 이거는 여권의 프레임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될 텐데 오늘 법사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킥스라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거기에서 민감한 판결문을 누군가 보거나 복사를 하거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네. 누가 여기에 시스템에 접근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건네준 자료 안에 고발장 초안과 함께 넘겨준 그 판결문 누가 접근을 했는지 누가 복사를 했는지 그거를 확인을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법사위에서 나오면 네. 좀 진전이 있는 거죠. 이현정 논술위원께서는 글쎄 이게 지금 참 한편으로 보면 뭐 사실 확인이 단순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손준성과 김웅원 두 네. 사람 간에 이제 이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일단 문서의 진위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손준성 지금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을 아침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일체 이런 사실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지난 주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법적 조치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일 애매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웅 의원입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김웅 의원이 이제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뉴스버스 취재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전화로 처음에 확인했을 때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불거지고 나서 기사화가 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받았는지 아니면 네. 진짜 이런 고발장이 있었는지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뭐 전달하고 뭐 그걸 또 없애버렸다 뭐 폭파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손준성 과연 정책관 전 정책관이 작성한 문건인가? 일단 이게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김보익 기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던 판결문을 과연 손 정책관이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출력을 했느냐. 이 여부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손준성 전 정책관의 휴대전화나 PC에 과연 이 문건의 사본이 남아있는 원본이 남아있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라면 이건 좀 미궁석에 빠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이 관계. 그럼 이거는 이제 김웅 의원이 밝혀야 될 겁니다. 본인이 4월 3일이라고 한 날짜가 이 선거를 지금 뭐 거의 4.15 선거를 며칠 안 남두고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바쁜 시점에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 당에 있는 관계자와 뭐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료를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한테 전달을 했고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유출자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문건을 갖고 받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논쟁 자체가 지금 뭐 이제 윤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제 만약 이게 전부 다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손 정책관이 그럼 이 문건을 왜 만들었냐,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냐 이제 거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 다 통과하고 지금 벌써 이제 윤 후보한테까지 다 연결돼 버렸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네. 지금 일단 손준성 지금 정책관은 본인은 안 했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문건이 과연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 정황으로 보면 과연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보면 4월 3일의 날짜가 MBC가 3월 31일 날 첫 보도를 했습니다. 4월 2일까지 이제 보도를 이어갔죠. 그때는 사실 이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라든지 한동훈 검사라든지 일체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4월 7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미 고발장에 다 이들의 실명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 측에서도 아니 내 이름도 안 나왔는데 내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버리면 이게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웅 의원이 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빨리 지금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 그건 그대로 또 이제 뭔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아무래도 유력 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불똥이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또 경선 과정에서 이게 그냥 사그라들고 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 뭐 후보에서 더 이걸 캐 물을지 이런 파장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쪽으로 갈까요 이게? 저는
이 사안이 이전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나왔던 X파일과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나 국민의힘 일부 쪽에서는 이게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참 설득력이 없는 게 일단 김웅 의원이 관련이 돼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후보자 신분이라고는 하나. 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이 돼 있는데 그분까지 포함시켜서 공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정치 오래 한 분들은 아마 딱 사안을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고 뭐 밝혀져야 될 사안이 많고 윤 후보까지 가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략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번질 사안인 것까지는 견적을 볼 겁니다. 계산을 미리 해볼 텐데 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을 해놓은 뒤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아니면 소환돼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아, 거기까지?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미 상당히 지난 3, 4월과 비교를 해도 많이 빠졌고 또 경쟁 상태인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지금 단독 선두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욱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관련해서 정홍원 위원장 사퇴하고 번복하고 이것도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파장이 그냥 없이 봉합될까요? 아니면은 좀 여진이 있을까요? 뭐 일단 1차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1차를 이제 원래 100%였다가 이제 20대 80으로 바꿨고 네. 마지막 이제 그 최종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 네. 이제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겠다. 이게 아마 홍준표 후보도 지금 오케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악마는 디테일했다고 어떤 걸로 물어볼 거냐 이제 문구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 정하는데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2차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1차로 출발했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유승민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이걸 정홍원 위원장 사퇴하라고 이렇게 세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경준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그 권위 이제 법적으로 없는 당원 당규상 없는 기구에서 경선 준비위 네, 예. 경선 준비에서 해서 사실 저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컨트롤한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당원 당규에 있는 조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도 없는 조직이 여선택 조항은 아예 없다라고 결정을 내버렸다고 최고위에서 추인하는 이거 자체가 일단 이게 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공격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선관위원장이 결정이 됐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선관위원 사퇴하라 그래 버리니까 정홍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까지 당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역선택이라는 게 그냥 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논의하기 이전에 뭐 사퇴부터 하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더군다나 어제 이 참석하지도 않아버리고 과연 이런 행위들이 지금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당이 먼저냐 자기가 먼저냐 이런 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보육 기자님.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 조항이라는 건 앞으로 기나긴 경선 일정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걸림돌도 있고 큰 걸림돌도 있고 그럴 텐데 아주 작은 걸림돌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때부터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붙으면 앞으로 좀 더 큰 걸림돌이 나왔을 때 과연 아름다운 경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진행 과정에서. 예,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또 정치전문 김보엽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참 정치권은 다이나믹하다는 거. 졸면 죽는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